세상에는 단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자신을 2배로 복제하는 식물이 존재한다. 흙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다. 햇빛과 얕은 물만 있으면 매일같이 스스로 번식하며 놀라운 속도로 자라난다. 그 식물은 작고 연한 녹색으로 물 위에 떠 있으며 한눈에 보기엔 그저 흔한 잡초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력과 영양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식물을 나사에서는 우주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식량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실험에 따라 그 식물은 아주 적은 공간과 물만으로도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이 가능한 완전 식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생존에 적합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어떤가? 인천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식물이 호수에 떠 있다는 이유로 고액의 제초제를 뿌려 없애고 있다. 단지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 위에 푸른 생명을 죽이기 위해 수십만 원짜리 약품을 사들인다. 같은 식물이 우주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땅 위에서는 제거 대상이 된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겨났을까? 누구에게 유익하고 누구에게 불편한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식물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오해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오해의 껍질을 벗기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푸른 것을 다시 보는 눈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그 푸른 식물이 단순한 잡초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같은 식물을 두고 어떤 이는 독초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생명의 원천이라 말한다. 바로 그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모순은 더욱 명확해진다. 인천 송도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성준 씨는 매년 봄이 되면 관리사무소로부터 안내문을 받는다. 단지 중앙의 연못에서 이상한 식물이 번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관리 규정에 따라 주민들은 연못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녹색 식생이 퍼질 경우 반드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박 씨는 연못가에 피어난 푸른 잎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그 식물은 조용히 떠 있었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약품을 꺼내든다. 한편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이면 항상 마당 옆 조그만 연못을 찾는다. 그녀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물 위에 떠 있는 푸른 식물을 떠올린다. 세척한 후 잘게 다져서 들깨가루와 함께 죽을 끓이거나 초여름에는 물김치처럼 담그기도 한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 어머니도 이걸 드셨고 그 어머니도 그랬어요. 더운 날에 이 풀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두 사람 모두 물 위에 떠 있는 같은 식물을 보았다. 하지만 그 해석은 너무도 달랐다. 한쪽에서는 규제와 제거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과 감사의 대상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지역의 문화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강요된 시선의 틀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우리는 이 틀을 의심해야 할 때다. 누가 그것을 해로운 존재로 정의했고 왜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까? 박성준 씨와 김순자 할머니가 마주한 같은 식물이 왜 이렇게 정반대의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단지 환경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 식물은 아무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종자 회사를 통해 유통될 수도 없다. 스스로 번식하며 누구의 땅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안에서 관리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는 시스템 속에서 배제되거나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규정되기 쉽다. 그래서 그 식물에는 다양한 이름이 붙여졌다. 침입종, 녹조,
유해생물, 물속의 독초,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단어들이다. 마치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듯 특정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그 식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굳혀갔다. 어릴 적엔 연못의 녹색을 보고 신기해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더럽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방송에서, 광고에서 끊임없이 주입된 결과다. 이런 의도적인 이미지 조작은 단순히 인식의 문제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식물이 자라난 곳에 제초제를 뿌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자연정화 작용까지 막는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의도된 제거의 한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식물은 그렇게까지 배제되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식물이 지닌 본질적인 힘 때문이었다.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물과 햇빛만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놀라운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바로 그 자급의 가능성이 지금의 산업 구조에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이제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 식물의 제거는 과연 환경을 위한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식물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었다. 토지가 필요 없고 비료도 없이 자라며 어떤 작물보다 빠르게 증식한다. 이 식물은 그 자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현재의 농업과 식품 산업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다. 우선 단백질 생산 효율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같은 면적에서 대두는 약 0.4톤의 단백질을 생산하지만 이 식물은 최대 4톤까지 가능하다. 무려 10배의 차이다. 게다가 성장 속도도 빠르다. 적절한 조건만 갖추면 하루 만에 부피가 2배로 늘어난다. 다른 작물이 몇 달이 걸리는 일을 이 식물은 며칠 만에 해낸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식물이 식물성 식품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B12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을 외부 보충제로 따로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식물은 생리학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비타민 B12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식물에는 없다고 여겨졌던 영양소를 자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식물은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어류에서 주로 발견되는 알파 리놀렌산의 함유량이 높다. 즉, 물고기를 해치지 않고도 오메가3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A, C, B군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야말로 자연이 설계한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춘 식물이라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하나. 이 식물이 현재의 의존적인 식량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과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된다. 이처럼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식물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축해온 구조는 의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의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소비의 사슬에 갇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연못이나 저수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처음에는 농업용 비료나 생활 폐수가 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질소와 인이 과잉 공급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식물이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빠르게 번식하며 오염물질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물이 맑아지고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 시작된다. 사람들은 연못이 초록빛으로 물든 모습을 보고 더럽다, 방치됐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곧장 제초제를 뿌린다. 그 약품은 단시간 내에 식물의 대사를 마비시키고 물 위를 깨끗하게 만든다. 겉으로 보기엔 다시 정돈된 풍경이지만 사실 그 식물이 품고 있던 질소와 인은 다시 물속으로 퍼진다. 며칠 후 더 많은 식물이 번식하고 다시 약을 뿌리고 또 다시 퍼지고
끝없는 반복이다. 이 악순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약품은 더 팔리고 관리 비용은 증가하며 시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오염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오염을 유지하면서도 정화의 흉내를 내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 속에서 원래는 정화자였던 식물이 죄인으로 몰리고 있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진짜 문제는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정상이라는 이름의 관행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식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마치 그것이 오염의 원인인 양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게 된 그 식물은 사실 과거엔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잊고 있던 또 다른 기억 속에는 이 식물을 향한 전혀 다른 시선이 존재했다. 동의보감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식물에 대해 몸에 열을 내리고 속을 시원하게 하는 약초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의서에서조차 이 식물은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름철 열사병이나 소화불량에 자주 쓰이던 귀한 재료였다. 허준이 이끄는 한의학의 정수 속에서 이 풀은 자연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 합천의 해인사 같은 사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의 정진 식단에 이 식물이 포함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절제된 식생활을 실천하는 스님들에게 이 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명상의 음식이었다. 조용한 아침, 물가에 피어난 그 식물을 조심스레 뜨고 흐르는 물에 3번 씻어 정성을 담아 밥상에 올리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었다. 이처럼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지혜가 있었다. 풀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친구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 계절과 몸의 흐름을 함께 느끼려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오직 숫자와 규정, 기준치만을 따라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지혜를 단지 낡은 이야기로 넘기기보다 다시 꺼내어야 할 때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밀어낸 기억 속에서 이미 해답이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지혜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우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물은 지금 지구를 넘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실험되고 있다. 2023년 11월 미국의 스타트업 그린오닉스와 함께 나사는 이 식물을 우주 생존 식량 후보로 선정해 실제로 우주로 보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선택이자 동시에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재발견이기도 했다. 왜 하필 이 식물이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빠른 성장 속도, 높은 단백질 함량, 자급 가능한 생태 시스템, 그리고 최소한의 자원으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 물과 빛만 있으면 된다. 흙도, 넓은 땅도 필요 없다. 나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식물은 소형 재배 장치 하나만으로 우주 비행사 6명에게 3년간 필요한 단백질을 전부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과학의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의 지구가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 식물이야말로 미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식물이 단순히 극한 상황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나 원룸의 작은 수조만으로도 이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수확하면 한 가정의 단백질을 자급하는 데 충분하다. 흙도 필요 없고 해충도 없어 농약도 필요 없다. 지금껏 우리는 식량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식물은 말한다. 길러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복잡한 유통망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녹색 식물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생존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우주에서도 가능했던 식량 자급이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복잡한 기술도 거대한 농장도 필요 없다.
단지 눈을 조금만 돌리고 우리가 잡초라 여겼던 식물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공원이나 호수, 논두렁 옆에는 여전히 수많은 녹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지저분하다, 방치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 식물은 더 이상 제거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 그리고 기회다. 작은 물통 하나, 햇살이 드는 창가만 있다면 누구나 이 식물을 기를 수 있다. 몇 번의 수확으로 가족의 식탁에 건강한 단백질을 올릴 수 있고 복잡한 유통망이나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식물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 즉 독립의 상징이다. 물론 처음엔 낯설 수 있다. 물 위에 뜬 초록빛을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예를 들면 흰쌀밥이나 고기 역시 누군가에겐 낯선 것이었다. 익숙함은 시간이 만든 습관일 뿐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걸음 멈추고 물어보자. 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 기를 수 있는 것을 사먹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너무도 단순한 데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누군가에게 이 식물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진짜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알게 되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물 위에 푸른 생명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인가?